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 2020년 18회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 같이 풀어볼 기출문제는 39번부터 50번까지 문항입니다. 그러면 앞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앞에 영상에 촬영해서 이미 아마 업로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혹시 앞부분에 문항을 풀지 않고 지금 이 뒷부분을 먼저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앞에 영상의 기출문제를 먼저 확인하셔서 이 39번 뒷부분을 같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부분에 설명한 부분들은 다시 뒷부분에는 될 수 있으면 설명하지 않고 다시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앞부분을 먼저 들어주시고 들으신 분은 지금 영상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셔서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시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으로 들어가서 기출문제 39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9번입니다. 질적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조사론의 최근 동향이라고 하면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질적 연구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최소 3문제에서 5문제까지 질적 연구에 관한 문항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 대한 부분들의 공부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양적 연구는 여러분들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설, 설정. 이 부분 이제는 헷갈리지 않겠죠? 가설 설정하기 전에 반드시 이론, 선행 연구 고철이라든지 문헌 연구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론을 통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이 설정되면 그 다음에 조작화를 통해서 측정, 검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작화는 또 가설 설정 다음에 조작화가 들어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양적 연구는 우리가 3단 논법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어요? 3단 논법.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테스형, 그죠?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죽는다. 라는 이론을 통해, 이론에서 무엇을 관찰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실을 관찰하는 이러한 것을 양적 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실증주의 관점에서 선호하는 연구 방법인 거죠. 자, 질적 연구는 어떻습니까? 질적 연구는 관찰을 먼저 하죠. 관찰을 통해서 어떠한 유형 패턴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유형 패턴을 통해서 잠정적 결론을 내리죠. 이 잠정적 결론은 우리가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양적 연구는 3단 논법이었는데 질적 연구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A도 죽는다. B도 죽는다. 그러므로 A도 B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질적 연구는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내면,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3단 논법에서 가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그래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이렇게 별개의 이론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연동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질적 연구는 우리가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해석주의 관점에서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질적 연구에 관한 질문이니까 해석주의하고도 같이 연동해서 생각해 보시면 답을 찾는데 조금 더 용이할 수가 있겠죠. 자, 1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풍부하고 자세한 사실의 발견이 가능하다. 풍부하고 자세한 사실의 발견이죠.
사실의 발견,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겠어요? 우리는 관찰이라는 것을 할 거기 때문에 관찰을 통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관찰을 하려고 그러면 통찰력,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통찰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도 맞습니다. 세 번째, 연구 참여자의 상황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 상황적 맥락, 그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인 것이죠. 그래서 상황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성향이 되게 강한 것이고요. 자, 네 번째, 다른 연구자들이 재현하기가 용이하다. 다른 연구자들이 재현하기가 용이하다. 이게 질적 연구는 그 상황이나 그 대화나 그러한 부분들이 재현하기가 용이하지 않죠. 그죠? 우리가 양적 연구는 설문지를 돌려서 그 응답을 받으면 대부분은 유사한 값을 갖게 되겠지만, 질적 연구라는 것은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찾아갔을 때 그때의 그 기후라든지 그때의 그 상황이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는 다시 그 상황을 재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유사한 문장을 봤었죠. 그래서 이것은 재현이 용이하다는 질적 연구에 관한 설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혼합 연구 방법입니다. 혼합 연구 방법도 우리가 질적 연구를 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혼합 연구 질적 연구 방법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는데 혼합 연구 방법 관심을 가졌겠어요? 관심이 없었겠죠? 그래서 잠시 멈춰서 판서를 좀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 그랬는데, 혼합 연구 방법의 설계 유형에는 이렇게 삼각화, 병합, 설명, 탐색 등 이렇게 구분지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삼각화를 살펴보면, 삼각화는 양적과 질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고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나머지가 2차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병합이라고, 말 그대로 병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설명이라는 것은 양적 조사에서 사용되는 단어인 거 여러분들이 연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적 조사 후에 질적 조사를 통해서 양적 조사에 추가하는, 그러니까 양적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질적 조사를 통해서 양적 조사에 그 질적 조사의 결과를 반영시켜 나가는 것을 설명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탐색이라는 것은 관찰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질적 조사를 먼저 하고 그것을 양적 조사와 연결시키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삼각화, 병합, 설명, 탐색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여러분 설명과 탐색 이거 알시겠죠? 설명은 뭐가 먼저예요? 양적 조사가 먼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탐색은 뭐가 오겠어요? 질적 조사가 먼저 올 것이고, 병합이라는 것은 양적이냐 탐색이냐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를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나머지가 2차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러한 부분이고, 삼각화는 양적과 질적이 동등한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옳지 않은 것이죠. 자, 1번 철학적, 개념적,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한다. 맞죠? 어떤 철학은 주관적, 질적 연구에 가까울 것이고 개념이나 이론은 양적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설계 유형은 병합, 설명, 구축, 실험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이 양적 연구에 관한 것이고 설계 유형은 뭐가 있어요? 삼각화, 병합, 설명, 탐색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2번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또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도 같이 보시죠. 세 번째, 양적 설계의 질적 자료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여기에서 단순히가 위험합니다. 단순히는 의미 없이 추가하는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혼합 연구라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혼합하는 것이지 의미가 없는데 그냥 시간과 뭐 이런 여유가 있어서 혼합하는 건 절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추가하는 것이 의미 없이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각각의 연구 방법을 얻은 결과가 서로 확증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질적 연구 방법으로 발전한 연구 주제를 양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탐구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혼합 연구 방법의 설계 유형은 삼각화, 병합, 설명, 탐색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1번.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신뢰도는 어떤 것을 얘기를 했죠? 반복 측정했을 때, 잘 안 보이네요. 신뢰도는 반복 측정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신뢰도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일관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신뢰도를 위협하는 것은 어떤 오류에 의해서 신뢰도가 위협이 되냐면 비체계적 오류. 비체계적 오류일 때 신뢰도의 값에 영향을 미치죠. 반면 타당도는 뭐죠? 타당도는 목적하고 있는 것을 잘 또는 제대로 측정했느냐에 관한 것이죠. 이것은 이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체계적 오류가 발생하면 타당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동시키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유사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신뢰도는 일괄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개념. 옳은 것인데 바로 1번에 답이 나와 버렸어요. 그죠? 1번 답. 그러니까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암기해 두시면 좋은 거죠. 신뢰도는 일괄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개념이다. 맞습니다. 자, 2번부터 볼까요? 측정 도구의 문항수가 적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진다. 이 문항이 계속 반복되어서 출제되고 있는 거 맞죠? 문항수가 어떻게 되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랬어요?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진다. 기억해 두시죠. 검사, 재검사 방법은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랬는데 신뢰도가 반복 측정했을 때 그 신뢰도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신뢰도 값을 구하는 방법 중에 검사, 재검사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네 번째, 편향은 측정의 비체계적 오류와 관련된다 그랬는데 편향은 체계적 오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훈을 좋아하는 사람만 편향돼서 뽑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당도의 문제가 있겠죠. 모든 게 다 김진훈을 좋아하는 쪽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신뢰도는 좋아질 것이고, 그죠? 신뢰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런데 뭐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진위값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그냥 맹목적으로 김진훈을 좋아한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야기되는 오류는 체계적 오류입니다. 그래서 체계적 오류와 관련된다라는 것. 측정 도구는 신뢰도가 높아지면 타당도가 높아진다. 측정 도구는 신뢰도가 높아지면 타당도가 높아진다. 이거는 과거에 많이 나왔던 문항이죠.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이런 문항이 나오면 보통 이렇게 타겟을 많이 사격이요. 처음에 사격을 했는데 이렇게 5발이 쓰였어요. 사격을 했는데 같은 곳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어때요? 떨어지고 당연히 타당도는 가운데 쏘고 싶었기 때문에 가운데 맞춰야 되는데 가운데 안 맞았기 때문에 타당도도 낮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격을 했더니 이렇게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5발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복 측정했을 때 유사한 곳에 사격됐기 때문에 신뢰도는 어때요? 반복 측정했을 때 신뢰도는 높죠. 같은 곳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타당도는 어떻죠? 낮죠. 왜냐하면 가운데 맞아야 되는데 가운데 안 맞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쏘았는데 이렇게 5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신뢰도도 뭉쳐있기 때문에 신뢰도도 높고 가운데 맞췄기 때문에 타당도도 높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는 어떻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둘 다 신뢰도가 높은데 타당도는 어때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는 높아진다가 아니라 높을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죠.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입니다. A대학교는 전체 재학생 중 500명을 선정하여 취업 욕구 조사를 하고자 한다. 비용 부담이 가장 적고 절차가 간편한 자료 수집 방법은? 여러분들 요거는 좀 가장 상식적으로 그냥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비용 부담이 가장 적고 절차가 가장 간편한 자료 수집 방법은, 요즘 저도 이 방법을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그냥 구글 설문지를 만들어요. 뭐 10분이나 뭐 많이 걸리면 한 30분 걸리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더 빨리 하시겠죠? 구글 설문지 만들어서 그냥 이 주소 있잖아요. 설문지 주소를 그냥 단톡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로 싹 보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다 응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비용 드나 가나요? 구글 설문지 비용 발생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절차나 시간도 엄청 빠르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인데, 그래도 그렇게 답을 아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맞아요. 그럼 나머지도 볼게요. 자, 방문이나 전화나 면접은 일단 누가 필요해요? 면접자? 조사원이 필요해요, 조사원. 조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비용이 발생하고, 조사원이 가서 전화하고 방문하고 면접을 해야 되니까 시간도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우편은 어때요? 우편은 우표를 사서 붙이고 반송용 봉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재발송까지 해야 되거든요, 우편은. 왜냐하면 회수율이 낮기 때문에. 우편 조사는 회수율이 낮은 게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송용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과 이러한 절차를 생각했더니 결국은 온라인 조사가 최근 상황에서는 가장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조사가 가능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대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게 고령이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아직은 이러한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응답률이 적어지겠죠. 그러나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입니다. 다음 변수의 측정 수준을 고려하여 변수의 유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 이거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한번 변수의 측정 수준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변수의 측정 수준은 어떻게 되죠? 명목 수준이 있고, 서열 수준이 있고, 등간 수준이 있고, 비율 수준이 있었습니다. 명목 수준은 종교라든지 지역,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서열이라는 것은 단순히 높고 낮음, 많고 적음, 이러한 부분들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점, 그 다음에 등수, 리커트 척도, 이러한 부분들은 서열 수준의 값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등간이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고 또 혼란스러우니까 IQ, 온도, 시험 점수, 만족도, 또 행복지수, 무슨 지수 하는 끝에 지수로 끝나는 것. 그죠? 비율이라는 것은 나이 많이 나오죠? 근무기간, 길이, 월 수입,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절대 0이 존재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비교해서 여러분들 지금 요 정도만이라도 외워두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봅시다. 장애 유형, 정신장애, 지체장애 등. 자, 정신장애, 지체장애 등 이렇게 항목, 요인으로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명목 수준이죠. 명목 수준. 바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장애 등록 후 기간, 개월수, 이거는 비율입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자체는 절대 0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월수는 비율 척도에 해당이 됩니다. 장애 등록 연령 나이, 장애 등록 연령 나이, 나이는 어디에 있죠? 비율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비율입니다. 비율. 장애인의 건강 정도 상중하, 건강 정도가 상중하인데 상과 중과 중과 하 이 사이가 간격이 일정하다? 그렇지 않죠. 애매하게 중이고 애매하게 상일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열입니다. 서열. 자, 이 수준에서 답을 찾고 혹시 답이 없으면 약간 고민을 더 해보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명목,
다음 비율, 그 다음에 또 비율, 맨 마지막에 서열. 그래서 정답은 2번 답이 있습니다. 다음 44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표집 방법은 그랬습니다. 빈곤 노인을 위한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 개발을 위해 어떤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의 노인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의뢰하여 누군가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욕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빈곤 노인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의뢰를 했는데 그 의뢰하여 자신의 욕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빈곤 노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딱 힌트가 뭐냐면 대상자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표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대상자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표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힌트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답을 찾아보면요. 우선 대상자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것 힌트 그거를 갖고 한번 찾아봅시다. 그런데 무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죠? 무작이라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확률 표집 방법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 표집 방법인 충합 표집과 체계적 표집은 확률 표집 방법이기 때문에 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대상자를 잘 알고 있는 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발적 표집은 다른 말로 편의 표집입니다. 편의 표집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대상자를 모를 때 말 그대로 편의적으로 뽑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빠집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의도적 표집은 다른 말로 유의 표집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고요. 할당 표집은 어떤 두 집단이라든 이러한 집단을 나누어서 각각 표집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두 집단을 나눈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충합 표집과 할당 표집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 의도적 표집이 유의 표집이랑 같은 단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우발적 표집은 편의 표집과 같은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는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 문항에서 해보았습니다. 45번 설문지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설문지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개연성 질문은 사고의 흐름에 따라서 배치한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개연성 질문은 사고의 흐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는데 우리 청소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하고 그 다음에 구석에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가운데 쪽을 하는 게 낫겠죠. 밑에 청소 다 하고 위에 청소하면 먼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개연성 있는 것은 사고의 흐름대로 청소를 하는 것처럼 그 사고의 흐름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그러면 훨씬 좋겠죠.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니까. 고정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사 질문들은 분리하여 배치한다. 고정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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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응답할 수가 있으니까 고정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사 질문들은 분리해서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민감한 주제나 주관식 질문은 설문지의 뒷부분에 배치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구사회학적 정보라 그러죠. 인구사회학적 정보. 예를 들어서 혼인상태, 그 다음에 월수입, 학력, 이러한 부분들이 예전에는 설문지 가장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보다는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질문들이 오히려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학력이 높으면 그래도 떳떳하게 체크할 수도 있겠죠. 소득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월수입이라든지 학력 부분에서 이미 좌절해서 설문을 응답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구사회학적인 요인들을 어디에다가 설문지의 맨 뒤에, 앞에 다 열심히 설문해서 그냥 찢어버리기 애매하니까 끝까지 설문해 줄 수 있도록
맨 뒤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이유가 바로 민감한 주제나 주관식 질문은 설문지의 뒷부분에 배치한다라는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네 번째, 명목 측정을 위한 질문은 단일 차원의 원칙을 지켜 내용을 구성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명목 측정을 하는데 살고 있는 지역과 종교는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물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주의 기독교, 제주의 이거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차원성의 원칙을 지켜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신뢰도 측정을 위한 질문은 가능한 한 서로 가깝게 배치한다. 이것도 자주 언급되어지는 지문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해 버리시죠. 신뢰도 측정을 위한 질문은 가능하면 멀리. 신뢰도라는 것은 반복 측정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느냐를 보는 게 신뢰도라 그랬죠. 일관성을 보는데 바로 밑에 있으면 당연히 이 같은 거 체크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1번이라 체크했던 것을 까먹을 때쯤 다시 한번 같은 유사 질문을 해서 유사한 답이 나오고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신뢰도 질문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멀리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타당도는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잠깐 멈춰서 타당도에 대해서 앞에도 설명했지만 한 번 더 판서하고 다시 강의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타당도라 그랬는데 타당도를 간단하게 판서를 했죠. 내용 타당도와 크게 기준 타당도, 구성 타당도로 나눕니다. 내용 타당도는 액면 타당도, 표면 타당도라고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고 전문가에 의해서 검토되어진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전문가에게 보여드려서 괜찮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잘 구성했네. 그러면 내용 타당도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준 타당도는 말 그대로 어떤 기준이 되는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타당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예측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가 있습니다. 예측 타당도는 말 그대로 미래의 어떤 예측되는 사건과의 관계가 기준이 되어서 상관관계가 미래의 예측과 일치가 되면 상관성이 높으면 예측 타당도가 높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동시 타당도는 타당도가 확인된 기준, 이미 타당도가 확인된 기준과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동시 타당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구성 타당도는 어떤 논리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논리적인 것. 이해 타당도는 이론의 논리와 비교해서 그 이론에서 기대하는 것과 측정값 사이에 일치하는 정도를 보는 것이고, 수렴 타당도는 논리적으로 같은 개념을 측정하고 있으면 상관관계가 높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판별 타당도는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면 상관관계가 낮게 나와야 되겠죠.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측정되는 개념이 속한 이론체계 내에서 다른 개념들과의 논리적이라는 단어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구성타당도예요. 구성타당도.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가장 수준이 높은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우리 공부할 수 있겠네요. 가장 수준이 높은 타당도다. 이 문제의 정답이. 자, 그런데 논리적인 것은 구성타당도인데 구성타당도가 여기에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혹시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유의어, 동의어만 안다 그래도, 자, 액면 타당도, 그리고 동시 타당도. 동시 타당도와 기준 타당도는 같은 거죠. 그리고 예측 타당도도 동시 타당도 이렇게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 세 개는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일 수밖에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 세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 타당도 안에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 개념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교수님, 예측 타당도가 답일 수 있잖아요. 예측 타당도가 답이면 기준 타당도는 당연히 그거의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 기준 타당도가 답이라 그러면 기준 타당도 안에서 동시 타당도나 예측 타당도가 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세는 이렇게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액면 타당도와 구성 타당도밖에 없는 거예요. 액면 타당도는
우리가 내용 타당도 뭐 전문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얘는 답이 아닐 것이다 라고 걸러질 수 있고, 그러면 몰라도 4번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식을 모르더라도 부분적인 지식을 알아도 그것을 통해서 답을 찾는 요령들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터득해 나가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답을 찾으려면 기본적인 아주 작은 지식들이라도 그나마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 기억하는 하나만이라도, 최대한 기억할 수 있는 하나만이라도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설명드립니다. 47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확률 표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확률 표집. 우리가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죠. 우리가 이 부분을 앞에서 자주 설명되어 줬고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합니다. 단순 무작위가 있고요. 체계적 계통이 있고, 충하가 있고, 집락 군집이 있습니다. 비확률은 편의, 그 다음에 유의 표지, 그 다음에 할당 표지, 눈덩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무작위 추출, 확률 표집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확률 표집은 무작위 방법이 맞습니다. 그죠?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편향을 방지할 수 있다. 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작위이기 때문에 방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세 번째, 모집단의 규모와 특성을 알 때 사용한다. 이거는 확률 표집 방법의 중요한 것은 모집단의 규모와 특성을 알 때 가능합니다. 왜? 단순 무작위 하려고 그러면 모집단이 전체를 알고 있어야 무작위하고, 체계적 계통을 하면 난수표를 해서 그 번호, 일련의 번호가 있어야만이 난수표를 통해서 표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률 표집은 모집단의 규모와 특성을 알 때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 정답입니다.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죠. 네 번째, 표본 오차를 측정할 수가 있다. 표본 오차를 측정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집단의 규모와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표본 오차를 측정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모집단의 크기와 표본의 크기를 통해서 표집 오차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다섯 번째,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다.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비확률 표집입니다. 왜냐하면 비확률이라는 것은 편의 표집.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관찰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이 집단을 관찰한다. 이거는 편의 표집이잖아요.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비확률 표집 방법이 질적 연구 방법에서 많이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답만 찾는 것은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8번, 측정 시 나타날 수 있는 체계적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체계적 오류는 어떤 것이죠?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 오류는 일반적으로 타당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죠. 비체계적 오류는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풀어볼게요. 코딩 왜곡은 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킨다 그랬는데 옳지 않은 것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코딩 왜곡은요, 체계적 오류가 아니라 비체계적입니다. 비체계적 오류를 발생합니다. 그러면 코딩 왜곡이 뭐길래 비체계적 오류를 발생하느냐? 일단 체계적인 것은 약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가 체계적 오류라 그랬잖아요. 근데 코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문지를 하면 1번에 4번, 2번에 3번, 3번에 1번, A라는 사람의 설문지가 이렇게 나왔죠. 이거를 엑셀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1, 2, 3, 4 이렇게 되면 1번에 4, 2번에 3, 3번에 1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입력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돼요. 3번에 1, 4번에 3인데 여기다가 13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어져요. 한 칸 옆으로 밀어야 되는데 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경우, 코딩은 부호화, 이렇게 숫자로 바꾸는 부호화 과정을 코딩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숫자로 바꿀 때 입력할 때 잘못 1번에 3번, 2번에 4번, 5번에 6번 이렇게 해서 입력하는데 이게 완전 단순 노가다거든요. 노가다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막 입력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잘못 입력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잘못 입력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그러느냐? 아니죠. 어쩌다가잖아요. 어쩌다가 1번을 입력할 걸 4번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4번을 입력할 것을 1번으로 입력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오류는 뭐다? 체계적 오류가 아니라 비체계적 오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도 같이 살펴보죠. 익명의 응답은 체계적 오류를 최소화한다. 익명, 비반응성.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우호적으로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 오류를 최소화한다. 맞습니다. 편견 없는 단어는 체계적 오류를 최소화한다. 편견이 발생하는 단어를 써버리면 어때? 체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설문 문항을 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A가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B라고 선택하기가 되게 난감해지잖아요. 그래서 편견, 이렇게 편견이 들어가는 단어를 써버리면 체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편견이 없는 단어를 쓰면 체계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맞는 뜻이죠. 척도 구성 과정의 실수는 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킨다 라는 거죠. 척도를 구성할 때 잘못된 실수. 척도는 뭐예요? 도구죠, 도구. 도구가 잘못되면 체계적 오류를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체중계인데 체중계가 항상 3kg 높게 나오는 체중계가 있어요. 척도가 잘못됐죠. 도구가 잘못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올라가면 항상 내 몸무게에서 몇 킬로가 플러스 되는 거죠? 3kg가 플러스 되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3kg가 플러스 된다라는 것은 비체계적 오류예요, 체계적 오류예요. 체계적 오류잖아요. 그래서 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킨다. 맞죠. 도구가 잘못되면 체계적 오류가 발생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비관여적 관찰은 체계적 오류를 최소화한다라는 거죠. 아까 익명의 응답과 비슷하게 비관여적 관찰, 내가 관찰하는지 아닌지를 모르면, 연구 대상자가 모르면 어때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도 없고 김준훈에 맞는 응답을 굳이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으니까 체계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다음 연구 주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수를 구성할 때 변수명, 측정 방법, 해당 변수의 종류와 분석 가능한 통계 수치 연결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문제가 뭔지 이제 끝나갈 때 되니까 내가 흐릿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기를 보고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학업 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독립변수가 되는 것이죠. 독립변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얘는 종속변수입니다. 그죠? 그런데 또래 집단 지지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는 것, 이거는 뭐예요? 조절 변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또래 집단의 지지가 크면 삶의 만족도의 영향이 더 가중될 것이고 좋아질 것이고, 또래 집단의 지지가 작으면 삶의 만족도 정도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또래 집단 자체가 수도 꼭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도 갖고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아르바이트의 경험이라 그랬는데 이 아르바이트의 경험도 우리가 다양하게 이 경험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의 경험 유무를 독립변수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르바이트의 경험 유무는 독립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무니까 이거는 명목 척도니까 산술 평균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명목 척도인데 산술 평균은 일반적으로 안 하죠. 여기에서 뭘 해요? 빈도를 쓰잖아요. 그죠? 빈도. 그래서 평균을, 요게 잘못되어 있고, 아르바이트의 경험 종류, 뭐 식당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뭐 이러한 제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수준은 뭐예요? 얘도 명목 수준이죠. 명목 수준. 그래서 명목 수준이라서 독립변수이고, 아르바이트의 경험은 여기에서 독립변수이고, 명목 수준은 빈도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채빈값, 빈도 맞죠? 그러니 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오케이입니다. 세 번째, 아르바이트의 경험 개월수.
개월수는 뭐죠? 명목, 서열, 등간, 비율에서 여기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개월수는 비율에 해당됩니다. 왜? 아르바이트 경험이 한 번도 없으면 제로고 이렇게 절대 0이 존재하니 비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변수가 아르바이트 경험 개월수는 조절 변수가 아니라 여기가 뭐예요? 독립 변수이죠. 그래서 얘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뭐 중간값이나 이거는 다 쓸 수가 있어요. 비율은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맞는데 조절 변수가 잘못된 거예요. 네 번째, 또래 집단의 지지 5점 척도를 했는데 또래 집단의 지지는 독립 변수가 아니라 조절 변수이기 때문에 얘가 잘못됐습니다. 조절 변수예요. 그리고 사회과학에서는 산술평균을 쓸 수가 있습니다. 5점 척도를. 원래는 서열이라서 산술평균을 쓸 수가 없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산술평균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쳐도 또래 집단의 지지 5점 리커트 척도가 조절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가 아니라 조절 변수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고요. 5번 삶의 만족도 5점 척도예요. 삶의 만족도는 매개 변수가 아니라 뭐죠? 종속 변수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되어 있고 마찬가지 산술평균은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독립 변수이다라는 것만 알아도 여기에서 3번이 제외가 되겠죠. 조절 변수로 돼 있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것이 종속 변수라 그러면 얘도 매개 변수니까 얘도 떨어져 나갑니다. 또래 집단이 조절 변수라는 것만 알아도 독립 변수니까 얘 세 개는 그냥 변수 자체만 알아도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경험의 유무 종류 둘 다 명목인데 명목 수준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산술평균이냐 채빈값이냐 그랬을 때 평균은 적어도 원래는 뭐예요? 비율 척도 이상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되어 있고 채빈값은 빈도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항까지 왔습니다. 50번 질적 연구 방법과 적절한 연구 주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이라 그랬는데 질적 연구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판서한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죠. 네. 역시 개발세발 판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죠. 자, 질적 연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만 적어 봤습니다. 자, 근거 이론은 어떤 것이냐면요. 근거 이론. 질적 연구는 일반화하거나 이론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연구는 아니죠. 질적 연구는 그 특정한 대상에서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가미하는 것인데 근거 이론은 질적 연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론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면에 현상학은 뭐냐면 어떤 경험이나 본질에 내포된 의미를 탐구하려고 합니다. 현상학은 어떤 경험이나 본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러니까 현상이죠. 이것을 경험이나 본질에 내포된 것은 다른 말로 현상이죠. 어떤 현상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현상학 연구이고요. 문화기술지는 특정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문화의 기술을 우리가 학습하는 것을 문화기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여 행동 연구는 말 그대로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 참여할까요? 연구 대상자가. 일반적으로 연구라는 것은 연구하시는 분이 연구 대상자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것에 도전을 해서 연구 대상자가 스스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스스로 개입하는 거죠. 약간 주도적으로 개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여 행동 연구는요. 내러티브 연구는 내러티브 자체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조사의 문제나 주제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나가는 연구를 내러티브 연구라고 얘기를 하고 생애사 연구는 어떠한 특정한 개인의 삶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생애사 연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학. 늙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늙어간다는 것, 어떠한 현상.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죠? 참여 행동 연구. 이혼 가족이 경험한 가족 해체 사례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혼 가정이 경험한 가족 해체 사례를 심층적으로 사례가 들어가 있고 심층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사례 연구입니다. 사례 연구. 참여 행동 연구는 뭐라 그랬어요? 연구 대상자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참여 행동 연구라 그랬는데 전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잘못된 것이고요. 근거 이론은 지속적 비교 기법을 통해서 노인의 재취업 경험을 이론화하였다 맞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은 맞고요. 리을 생애사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삶의 중요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빠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50번 문항까지 벌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기출문제를 풀어 보셔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축적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시험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학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시험에 나오면 놓치지 않도록 그런 문장들이 시험에서 빨리빨리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신다 그러면, 조사론이 조금은 낯설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과목이긴 하지만 시험을 보는데, 그리고 과락을 면하거나 60점 이상 받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응원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다음 기출문제는 항상 시간이 된다는 전제를 좀 두도록 할게요. 시간이 된다면 사회복지 행정론 과목을 준비하여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시험 보는 그날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컨디션 조절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